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우리 이제 기출풀이 오래 강의했었는데 이제 오늘이 종강이네요. 그런데 오늘 다 마무리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아직 남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내일하고 뭐 월요일 이런 사이에 좀 보강을 해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자, 그래서 우리니까 지금 유아교육개론 이제 전체적인 총정리를 해야 되고, 또 유아교육 과정 전체적인 총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오늘 제 목표는 유아교육 개론 정리까지 끝내고, 이제 유아교육 과정 총정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한 8, 9년치 경향 요것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생각인데, 오늘 개론까지 끝내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이고요. 일단 우선 기출풀이 실전 모의고사, 우리 종강 모의고사 요거 교육과정 A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문제의 좀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A는 비교적 쉽게 냈어요. 왜냐하면 왜 쉽냐 하면은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강론 뭐 여러 강의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조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봤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난이도가 팍 떨어지는 건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중에 한두 문제만 봤던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거랑 실제 난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특히 재수강생 선생님들이 막 본 거랑 똑같은 문제가 거의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나와라 했던 문제가 나와요, 진짜. 합격생 선생님도 시험장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2019 개정누리 과정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나와라 막 이러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논술 시간에 딱 보니까 이제 누리과정으로 쫙 깔았잖아요.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막 감정을 절제하면서 풀었다는데 이제 그분은 붙으셨지만은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거를 맞추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게 막 업되거나 잘못 파악하면은 다른 건 틀려요. 그래서 적중하는 거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와, 내가 대비 안 한 거 나왔어, 하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아는데 그거 하나가 크게 부각되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거 있잖아요. 와, 나 1교시 망쳤어. 이거 어려워, 쉬워. 그런 감정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쭉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되는 날, 공부 안 되는 날도 일정하게 이렇게 감정선을 좀 유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오늘 교육과정 A는 봤던 문제들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보면서 쉽다고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처음부터 선생님들 너무 이제 기를 죽이면 안 돼가지고 좀 쉽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찬찬히 제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답을 보신다면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답을 완벽하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여튼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답을 정확하게 쓰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뭐 수업 자료로도 실제 시험 답안지 양식도 드리겠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이지선 유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답안지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논술 답안지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A, B 답안지도 다 있고 그다음에 무한 답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답안지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진짜 답안지에다가 써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답안지가 익숙해질 때까지 쓰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답안지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에 맞추어서 답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지에다가 문제를 풀고 답안지로 옮겨 적는 연습도 지금부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푼 다음에 옮겨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번 안에 1, 2, 3, 4 또 2번 안에 1, 2, 3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항 다 포함해서 그냥 1번 단위로
그러면 실제 소문항을 치면은 한 서너 문제를 풀고 옮겨 적는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자, 그리고 진짜 아예 소문항 하나하나를 풀고 또 옮겨 적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크게 답은 없으나,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쭉 풀고 옮겨 적는 경우에 실수가 좀 많았던 걸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보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선생님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모고 동안에 답안지를 이렇게도 옮겨 적어보고 저렇게도 옮겨 적어보고 하셔가지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합격생 선생님들 치고 서답식 문제 답안을 잘 못 쓰는 분은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안 보는 저 구석에 그런 분이 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본 분 중에서는 서답식 답안을 잘 못 쓰는 분은 안 계셨어요. 단답은 물론이고, 그리고 대체로 답안지 모양도 예쁘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진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만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답안이 긴 경우에는 대체로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키워드를 막 넣으면 점수가 그래도 채점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쓰셨는데 사실 점수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나치게 길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는 이제 아는데도 불안해서 내 답이 틀릴까봐 다른 말까지 막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구분이 돼요. 불안해서 막 키워드 많이 넣으려고 아무 말이나 막 다 쓴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답안이 약간 길어진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잘 쓰시는 연습을 하는데, 공부가 다 되고 나서 답안을 쓰는 연습하는 것은 늦습니다. 공부가 다 돼서 답안을 쓰고 싶은 시간은 시험 끝까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덜 됐어도 평소에 쓰면서 실력이 같이 향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두에 두실 것은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답안지 양식에다가 써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과 선생님의 답안을 비교를 해보시고, 다가 아니라면 한두 문제라도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것이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좀 발견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하실 시간이 없다면 한두 문제라도. 그리고 자가 첨삭하시는 그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분량과 키워드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묻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련된 것인데, 이 사례를 보시고 작은 1번, 방괄호 1번에 콜버그의 동그라미 1에다가는 1, 2, 3단계의 단계별 특성을 써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민수가 선택한 행동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아셔야 되겠죠.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크게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또 2단계씩으로 세분화됩니다. 전인습 단계에서는 1단계 벌과 복종 지향, 2단계는 개인적 보상 지향,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이고, 5단계, 6단계는 사실상 우리 유아들에게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벌과 복종 지향 단계 같은 경우에는 벌에 포커스가 있어요. 벌 안 받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도덕적 판단 기준이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개인적 보상 지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보상, 이걸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나한테 뭐가 좋아? 요거를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단계는 일단 사회를 조금 의식해요. 그래서 우리 이 집단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사회적 승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단계 착한 아이 지향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좋게 생각해 줄까, 이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입니다. 자, 요 단계에서는
법은 절대적이고 사회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민수가 도덕적 발달 단계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모르지만 각 단계별 특성을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에다 쓰라는 것입니다. 벌과 복종 지향은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개인적 보상 지향이니까 나한테 뭐가 좋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착한 아이 지향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특성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1단계라면 이제 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약속했는데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는 행동, 약속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벌을 받는 거, 요걸 중심으로. 그래서 영민이를 도와서 안 달리겠죠.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보상 지향이니까 나한테 어떤 게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영민이를 도와서 함께 달리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좋은 거를 주실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상 받는 거, 부모님한테 상 받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안 달린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안 달린다면 엄마한테 상을 받을 것 같아서 나는 안 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답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보상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이 무리에서 내가 속한 사회적 승인, 내가 속한 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는 함께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치원 우리 반에서 내가 안 달리면 칭찬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단에서의 승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착한 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좀 부드러운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선택의 행동과 그 다음에 근거가 맞아야 됩니다. 단계별로. 이제 그러면 답이 되는 것이고, 자, 요거는 이제 외워두셔야 하고요.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민수의 사례를 가지고 유아들이 함께 토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원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지도를 할 때는 딜레마 상황을 주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자, 동그라미 1의 갈등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갈등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인지 아닌지, A를 할까 B를 할까 이건데 A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행동이고 B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행동일 때를 도덕적 딜레마,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은 무엇일까요? 얘는 엄마랑 약속한 대로 안 달리는 거, 약속을 지킬까? 약속을 지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도와줄까? 그래서 둘 다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옳고 하나는 완전히 이상한 행동이면 갈등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옳은 행동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도덕적 갈등이란 선택의 딜레마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말을 듣고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이 장애 친구가 좀 달리는 경험을 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얘를 도와줄까? 근데 얘를 도와주면은 엄마랑 약속을 어기는 거고 엄마랑 약속을 지키면 얘는 못 도와줘요. 거기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갈등 상황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장애 유아를 도와줄 것인지 요거의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갈등 상황에다가 영민이는 여기서 뭐 달리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갈등하였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도덕적 갈등이 아니에요. 자, 답은 항상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도덕적 갈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답을 두리뭉실하게 쓰시면 안 돼요. 영민이가 달릴지 말지를 고민하였다. 이거는 도덕적 판단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도덕적 판단 상황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거를 판단하는 건데 둘 다 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도 내용. 자, 이런 이제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공부의 이익 아이들한테 이제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 추론 능력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동,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아느냐의 발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그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 추론 능력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론 능력이 낮은 것은 그냥 벌과 복종지향. 벌 받을까봐 너 굉장히 엎드리가 착한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착한 일을 했는데 너 왜 그랬니? 이러면은 벌 받을까 무서워서 했어.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면서 막 꽃다발을 하나 가득 갖다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왜 꽃다발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가 시켰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너무 웃긴 거잖아요. 이 단계가 낮은 거예요. 정신적 단계가.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을 했는데 누가 시켜서 자기는 판단 안 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이런 거는 판단 단계가 낮은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도덕적 추론 능력이 높은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지도 능력은 이런 이제 도덕적 딜레마를 공부를 하면 도덕적 추론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도덕적 추론 능력.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요. 선악은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룰이에요. 사회적 룰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의 함량 이런 것은 이제 중앙 수용 능력이 있을 때 도덕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그냥 동물들을 이렇게 길러보시면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얘네들은 도덕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친구 것도 뺏어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됐어?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도덕적 추론의 근거는 이게 조망 수용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룰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근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조망 수용이 돼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지. 동물의 세계에는 막 사자가 토끼 물어 죽이고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토끼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걔네들은 토끼의 입장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파도 남의 걸 뺏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적 룰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룰인 거예요. 사회적 룰. 근데 어떤 사회적 룰은 사회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사회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회마다 대부분 공통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일부 일처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일부 다처제가 사실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막 창피하거나 저 나쁜 사람이 막 이러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다녔어요. 지금은 일부 다처한다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룰이에요. 사회적 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회적 룰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거를 가르치는 것이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북한이나 뭐 이런 데서 무조건 해 막 이건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은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조망 수용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도덕적 딜레마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이익은 하나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사회에서 왜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조망 수용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건 도덕적 추론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했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망 수용 능력의 발달 단계가 이제 셀만 교수가 얘기한 발달 단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우리는 실제로 이거 별로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거의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이고 2는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자, 0단계는 자, 얘는 미분화돼 가지고 뭐 도덕이고 뭐고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것이고 1단계는 자, 사회 정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좀 안 좋겠다. 쟤네들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 정보적 단계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자기 반영적 단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훨씬 공감을 잘해줘요. 왜냐하면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럴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2번에 1번입니다.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드라이커스의 부모교육 이론 보시면은, 자, 인간관계에서 평등성을 강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역 갈등 해결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제 드라이커스 하면 이제 알고 계셔야죠. 어떤 이론인지. 이거는 이제 단순 암기 문제이기도 한데 맥락적으로 보면 이해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민주적 기억에 들어갈 것은 민주적 해결 방식이에요. 힘으로 찍어 누르고 이런 거 아니고, 자, 민주적 해결 방식이고요. 자, 니은에 들어갈 말입니다. 드라이커스는 유아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는 관심 끌기 다음에 무엇입니까? 힘행사하기. 그렇죠? 니은의 힘행사하기. 그다음에 보복하기, 부적절성 나타내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커스의 이론을 좀 외우시면은 답을 쓸 수 있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디귿이 무엇인지 쓰고 다른 한 가지 적절한 통제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디귿은 무엇입니까? 디귿에 보시면 다에 보시면 드라이커스가 제시한 아동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법인 디귿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준비물을 챙기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준비물 가지고 잘 놀고 있는데 자기만 못 놀았어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요거는 자연적 결과입니다. 자연적 결과. 자, 그리고 이제 요것과 또 하나 다른 또 하나의 적절한 통제 방법은 논리적 결과예요. 논리적 결과. 자, 논리적 결과는 이제 부정적인 행동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 해설지 3페이지 보시면, 자,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이론이다 보니까,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을 잘 해결하면 얘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의 종류들이 있어요. 관심 끌기, 힘행사하기, 안갚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무능력감 이런 것들이 있고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시고요. 지금 본 문제는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자, 사실은 이제 드라이커스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전부 다 행동 목표를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행동 목표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이게 아들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생활 양식을 수정해 주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커스는 아들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 양식, 아들러라고 제가 개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 이후에 나타난 되게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을 병자로 봤잖아요. 본인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이렇게 오래 설명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병자로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병자로 보면서 치료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치료 이런 거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아들러는 모든 사람을 정상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정상인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잠시 낙담한 사람. 잠시 낙담한 사람인데, 낙담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활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양식을 고쳐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생활 양식이 고쳐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계가 좋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활발한 사회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들러의 영향을 받은 드라이커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봤냐 하면, 아이들이 사회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활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잠시 낙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니까 나는 뭔가 도태된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행동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냐 하면은, 나는 이제 그러면서 엄마랑 막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방에 가서 안 나오고 막 엄마한테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얘는 다시 집안에서든 어디서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이 사회, 우리 가정이라는 사회가 애들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소외되고 있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얘네들은 결국은 뭐냐면 나 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잘 해결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동생하고도 어울리고 부모님하고도 어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처하는 방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행동 목표 대신에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행동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세우면 안 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 목표를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막 때리고 혼내고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 목표를 바꿔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아임용 교과목, 모든 교과목에서 가르치는 것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찍어 누르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잘못된 행동 목표를 얘가 막 점점 세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막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막 때려갖고 공포에 떨면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자연적 결과를 경험하게 하던가 논리적 결과를 경험하게 하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너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녀의 행동 목표에 잘못된 행동 목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지침이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스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중에 자연적 결과는 자기가 한 행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가 준비물 빼놓고 갔잖아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가보니까는 자기만 재밌는 거 못하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주겠죠. 보통 하라고 주겠지만은 어쨌든 뭐 자기만 못 갖고 가서 이제 만약에 못한다 이러면은 얘가 다음부터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그런 게 자연적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자연 법칙,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얘가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논리적 결과는 뭐냐 하면 자연적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뜨거운 불조심을 하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전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감전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적 결과에 감전되게 하고 화상 입게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법칙, 약속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너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이제 네가 좋아하는 행동을 당분간은 못 한다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청소를 네가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칙을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사회적 규칙을 같이 정해서 얘가 예를 들면 전기 막 젖은 손으로 전기 콘센트를 막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또 저번에 했던 습관을 또 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이제 너 한 달 동안 방 청소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회적인 법칙을 무시한 경우에 부정적인 행동 결과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죠. 네가 뭘 안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돼. 논리적인 것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